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북한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 북중 간 고위급 회동이 이루어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 4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권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사실상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영유아에게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써가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지만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다롄에서 북한과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회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첫 소식 베이징에서 김중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어제 다롄시를 방문해 중국 측 고위 인사와 접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다롄시는 중국의 첫 자체 제작 항공모함이 건조 중인 곳으로 조만간 항모의 시험 운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랴오닝성 해사국은 보아이 해협 서해 북부에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군사 임무가 있다며 선박 출입의 금지를 선언한 상태이고 오늘 시험 운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SNS상에서는 어제부터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다롄시를 찾은 것 같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부터 다롄시 곳곳의 경비가 삼엄해지고 귀빈이 묵는 다롄시 방추이다오 영빈관 주변 도로가 통제되는가 하면 어제는 다롄공항의 출입이 2-3시간 통제된 사실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다롄공항에 취항하지 않은 고려 항공편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때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 재방중설까지 돌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의 열차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단둥에서 특별한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소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중국 정부가 항공모함 시험 운항을 이유로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한 것 아니냐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터여서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중이 이런 상황과 관련 있는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미국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 발표가 늦어지면서 회담 준비에 난항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관심은 온통 이란 핵 협상에 쏠리고 있어 당장 북미 회담 발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흘 전부터 이미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모두 정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변호팀에 합류한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도 곧 풀려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던 북미 정상회담이나 억류자 관련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 비판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중국 항공모함이 첫 선을 보이는 중국 다롄시에 북한 고위급 인사가 방문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지난 주말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 외교담당위원회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 최종 발표를 앞두고 막판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번 주말로 종료되는 이란 핵협정 재인증 문제가 발등에 불러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란 핵협정 관련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란 핵협정이 파기될지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 등은 이란 핵 문제가 일단락된 뒤에야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솔직하고 실용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북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김구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일단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서울과 경기, 경남, 부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먼저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남도지사 선거조사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조사에서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와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압도적인 1위라고 하는 거죠? 먼저 박원순 시장의 경우 지지도 조사에서 59.5%를 기록했는데요. 네. 2위인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4.9%를 얻었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은 13%를 기록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김문수 전 지사나 안철수 위원장보다 거의 4배가량 높은 건데요. 네.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의 꽃으로도 불리는 선거여서 보통 후보들 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까지는 싱거운 게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전 시장은 59.4%를 얻었습니다. 2위인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가 26%를 얻었는데 2배 이상 이 전 시장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4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0.8%포인트로 가까스로 따돌렸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이재명 전 시장이 초장부터 승기를 확 잡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 서울은 여권에 유리한 지역이고 또 경기지사의 경우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후보로 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경남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경수 의원이 55.5%가 나왔습니다. 2위인 한국당 김태호 전 의원이 33.6%거든요. 역시 20%포인트가량 김 의원이 높게 나왔습니다. 또 부산의 경우 오거돈 전 장관의 지지율이 57.7%입니다. 2위인 한국당 서병수 현 부산시장이 27.1%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사실 김 의원이나 오 전 장관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보수 텃밭에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우세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무엇이죠? 분석에 앞서 먼저 여론조사를 실시한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부산, 경남 그리고 경기 모두가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 비해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되게 높은 경향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남북 회담의 성과가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말인데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 덕에 여당의 선거가 수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의 경우 문 대통령이 최측근인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드루킹 사건으로 선거판을 흔들어 보려고 했던 한국당의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와 같은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선거까지는 한 달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선거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야권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권순정 실장과 우리 취재진의 통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단일화가 되려면 최소한 2, 3위 지지율 합이 1위하고 어느 정도 근접해야지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지금 둘이 합쳐봤자 그거에 더블 스코어더라고요. 합친 거에. 더블 스코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어려울. 네, 정리하면 1위와 2, 3위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야권의 단일화가 여당에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란 그런 분석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해 무선 60%, 유선 40%를 무작위 생성을 통한 임의 걸기 방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서울, 경기, 경남에서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조사됐고 부산은 지난 5일 하루 동안 진행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기 지역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경남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구현 기자였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정상화 문제를 두고 사실상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전반기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시한으로 오늘 오후 2시를 제시한 가운데 여야 사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만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영유아에게 찌끄레기라고 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아이가 찌끄레기라는 말뜻을 모른다는 게 판결의 근거인데 영유아의 특수성이나 감수성을 배려하지 않은 기계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입안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지난 2012년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김모 씨 등 3명이 피해 아동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입니다. 해당 발언 등으로 원장 신 씨를 비롯해 보육교사 3명은 2016년 8월 당시 생후 29개월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찌끄레기라는 표현이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지만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피해 아동의 감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최근 성희롱 교수 복직 판결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판단해야 한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씨 등의 언어로 정서적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냈던 사저가 이달 초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됐습니다. 지난 연휴에는 수만 명의 관람객이 봉화마을을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남 CBS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퇴임 이후 지냈던 봉화마을 사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일부터 상시 개방됐습니다.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일명 지붕 낮은 집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집에는 노 전 대통령 생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 당시 사용하던 물건이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40살 광민승 씨입니다. 대통령의 집 직접 집무하던 집무실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보존이 되게 잘 돼 있다는 생각했고 대통령의 재치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관람객들은 지방 곳곳을 둘러보며 노 전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48살 강성진 씨와 45살 이항숙 씨입니다. 둘러보니까 기분이 좀 울컥울컥하고 다행히 오늘 오전에 자리가 있어서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그렇게 아침에 부랴부랴 왔습니다. 미디어에서 많이 접했던 자전거나 이렇게 대통령님이 쓰시던 밀짚 모자를 보니까 더 그립고 보고 싶고 항상 마음속에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의 집은 하루 6차례까지 개방되지만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관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 발걸음을 돌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봉화마을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수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노무현 재단 강주환 운영팀장입니다. 는 시민들이 어떤 추모의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 장소 사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봉화마을이라는 장소가 이게 기억의 장소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의 집과 봉화마을을 찾는 발걸음은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상현입니다. CBS는 갑질 피해를 당해도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태를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이나 폭언,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사례를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작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회사 계정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뜬금없이 관리자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으니까 이제 벙친 거죠. 이게 왜 메일을 했지? 이 메일을 회사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회사 메일이니까. 이메일이 감시된다는 의혹이 나온 뒤 회사는 아예 대놓고 개인 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안 서약서를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리까지 검사하고 나섰다고 직원들은 주장했습니다. 100명 남짓되는 회사에서 최근 3년간 참다 못해 퇴사한 직원이 230여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한 의류업체 직원의 경우 근무 중 상사 스마트폰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거나 IQ가 몇이냐 하는 폭언을 듣고도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하시고 사장님께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승계처리로 끝나버렸고요. 징계처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꾸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노동자들 가운데 최근에는 이런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메신저로 모임을 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간호사들의 선정적인 장기자랑으로 무리를 빚었던 성심병원의 경우 네이버 밴드에서 모인 2천여 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쉽고 빠른 온라인 메신저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일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100세가 넘는 시어머니라면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를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말하는 효부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대구 CBS 유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67살 한승희 씨는 시어머니가 자고 난 이불을 들춰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밤새 이불에 실례를 하진 않았나 확인한 뒤 치매에 좋다는 음식들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101살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씨의 일상은 16년째 같은 모습입니다.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한 씨는 어른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한 씨입니다. 운동할 땐 자문식 잘한다 하면 운동 우리 애기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막 새로운 이야기 해주고 이러면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되레 친딸들이 한 씨가 힘들까봐 걱정하며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보내라고 권했지만 한 씨는 어머니와 떨어질 마음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가족이고 모신다기보다 같이 사니까 한 식구니까 같이 사는 그런 개념 지금도. 한 씨는 20년 전 남편의 사업이 힘들 때 몰래 쌀을 챙겨준 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는 한 씨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부담을 지우기 싫어 날마다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바쳤던 부모님의 사랑은 되갚되 자녀들은 조금 더 편하길 바라는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나는 내 부모니까 당연히 내가 모시지만은 내 자식한테 나를 이렇게 케어해라 이거는 가기 싫다고. 한 씨는 생활 속에서 효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녀는 각박한 현대사회에서도 가족 사랑의 가치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CBS 뉴스 류현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수사를 통해서 적폐청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1년 칼잡이게 된 검찰을 상대로 개혁이 가능한 걸까요? 됐다면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윤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찰. 최근에는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기득권의 상징인 삼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을 가리지 않고 정교한 칼날을 들이대고는 있지만 검찰 개혁을 피해갈 명분은 얻지 못했습니다. 당장 다스는 MB 것이라는 최근 검찰의 결론은 10년 전과는 정반대의 것이라서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김으로써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역시 권한을 분산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이 표출되기도 전에 검찰개혁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도입부터 막는 등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되레 검찰의 반발이 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얘기됩니다. 이것은 조국 민정수석이 관련 장관의 협의를 거쳐 만든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인데 청와대의 부처 논의까지 거친 안을 한국당이 마냥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안의 경우 검찰이 경제, 금융이나 공안 수사 등 권력의 원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검찰개혁 방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금융개혁은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인 감독기구 개편은 대통령 공약인데도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병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금융 부분에서는 개혁의 속도가 더디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3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평가와 전망을 발제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전의 취지는 좀 금융 쪽은 별로 그렇게 개혁이 좀 더디다. 금융개혁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안 됐고. 김 부회장은 금융위원회의 경우 적폐청산 차원에서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등 개혁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 성향의 금융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금융개혁 조치로 꼽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인데도 주무부처가 지정되지도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입니다. 금융개혁의 첫 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감독기구 재편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강력한 계획이나 로드맵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개혁 성향의 학자인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금융감독원장으로 발탁되면서 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금융전문가들은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금융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병일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폐혈증 증세를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폐혈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 13명은 현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진 침대가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전량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내일 모레 4년 만에 똑바로 세워집니다. 직립공사 업체인 현대상호중공업이 기상청의 예보를 검토한 결과 오는 11일 직립 착수일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호텔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을 일삼은 공사장 갑질 영상 속 여인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으로 드러나며 이 이사장에 대한 경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이명희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임의로 정한 출석 예정일에 임박해 갑자기 출석을 요구하거나 피의자 면담 형식을 빌려 변호인 접견을 막는 강압적 수사 관행이 오는 10일부터 금지됩니다. KT가 9월까지 전국 광 인프라 구간 가운데 55%에 10기가 인터넷을 적용합니다. 10기가 인터넷은 메가 인터넷 대비 100배 빠른 속도뿐 아니라 초고해상도 영상 서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입니다. 네, 맑은 구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씩 구름이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는 저녁까지 가끔씩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더불어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면서 오늘도 야외 활동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나타내면서 선선한 날씨인데요. 그 밖의 지역도 10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대구가 19도, 서울과 인천, 대전의 낮 기온 22도, 광주 25도 예상되고 강릉 등 동해안의 경우는 15도를 밑도는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CBS는 청취자와 함께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cbs.co.kr 또는 노컷뉴스.co.kr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제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5월 8일 CBS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BS